천안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도시입니다. 서울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아요. 그 어중간함이 저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도시였으니까요. 저는 그 도시의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넷이었고 소장님은 60대 초반의 과묵한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직접 내려 마셨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때 43이었어요. 출근은 8시 반이었고 퇴근은 저녁 6시였습니다. 점심은 사무실 근처 백반집에서 혼자 먹는 날이 많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잠깐 휴대폰을 보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됐어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38배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 혼자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혼의 경위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지 않았고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인정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큰 사건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살았어요. 슬프면 슬픔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허전하면 다른 일로 손을 채웠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는 걸 그 5년 동안 익혔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은 꼼꼼하게 처리했고 실수가 적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이상한 감각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요. 외로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막연했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삶이구나 하고 넘겼어요. 박준호를 처음 만난 건 그해 가을 초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모이는 작은 회식 자리였어요. 고깃집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목소리가 큰 자리였어요. 저는 안쪽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즈음 외투를 집으려다 음료컵을 건드렸어요. 컵이 기울었고 바로 옆에 앉았던 남자가 순식간에 냅킨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박준호였습니다. 거래처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었고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연락처를 나눈 건 자리가 파한 뒤였습니다. 업무 연락용이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저장했어요. 처음 연락이 온 건 열흘쯤 뒤였습니다. 서류 관련 문의였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날씨가 추워졌는데 잘 계시냐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들이 시작됐어요.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흘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별것 아닌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다, 일이 몰려서 힘들다, 그런 것들이요. 그냥 그 사람이 제 하루 안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구나 하고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인식했어요. 기다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저녁이 5년 동안 애써 유지해온 고요함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는 거요. 외로움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려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연락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저와 준호의 메시지는 이미 업무와 아무 관계가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왔고 저녁에 퇴근하면 오늘 어땠냐는 말이 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고 있었어요.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랐습니다.
없는 날은 뭔가 허전한 채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준호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해 겨울 초였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이 학교 얘기를 했거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받아쓰기를 어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한 박자 멈췄어요. 아이가 있다는 건 가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한참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준호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일이 좀 있었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관계를 멈춰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끊겠다는 메시지를 쓰려고 했는데 막상 쓰고 나면 지웠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음 날도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을 때 답했습니다. 봄이 됐을 때 처음으로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업무차 천안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마주 앉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데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던 감각과 비슷한 말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오래.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침착함이 편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결핍의 내용이 전혀 달랐거든요. 준호의 외로움은 가정 안에 있는 것이었고 저의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조금씩 정기적이 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늘 짧은 만남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가 한 달 전부터 기다려졌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준호의 생일을 기억했고 힘들다고 할 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상이 제 일상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나의 일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고요. 제가 어떤 날 힘들었는지, 무슨 일로 지쳤는지 그 사람은 잘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갔고 그 사람은 필요할 때 제 쪽으로 왔어요. 그 비대칭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일이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연락해 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어요. 바쁘셨나 봐요. 네, 좀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이 관계가 달라질 것 같아서 기다렸다는 말을 삼켰어요. 그때가 제가 스스로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깊이 의존해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어느새 의존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릅니다. 경계가 없었거든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5월의 평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준호였어요. 서연 씨, 우리 이제 연락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그 문장 하나로 정리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이었어요.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그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메시지 2줄로 끝냈어요. 전화도 아니었고 직접 만나서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차분하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썼습니다. 준호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어요. 부탁이었던 것이 원망이 됐고 원망이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썼어요. 준호 씨, 이렇게 하실 거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가볼 수 있어요. 보내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뭘 쓴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낸 뒤였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제가 보낸 연락이 100통을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하나 세지 않았거든요. 그냥 보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준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 사람이 반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통제였어요. 관계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였습니다. 이다은에게 처음 연락한 건 준호의 침묵이 한 달을 넘어가던 때였어요. 이다은은 준호의 아내였습니다.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다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2년간 연락해온 사람입니다. 준호 씨가 저 좀 따로 봐야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다은에게 그 뒤로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원망이 섞였고 나중에는 욕설도 나왔어요. 준호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이 갔습니다. 그러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멈춰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는데도요. 어느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저와 연결된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제가 보낸 메시지 목록이 하나씩 펼쳐지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제 감정이 만들어낸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로 쌓여 있었다는 걸요. 조사관이 서류를 꺼내더니 읽어내려갔습니다. 박준호 씨에게 100여 통, 이다은 씨에게 27통, 가족에게 3통. 합산하면 137회입니다. 이 연락들 맞습니까?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잠깐 멍했어요. 하나하나 보낼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고 알아달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감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숫자로 나열되니 감정이 다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선명한 기록이었어요. 맞습니다. 조사관이 메시지 출력물을 꺼냈어요. 두꺼운 묶음이었습니다. 욕설이 섞인 것도 있었고 변호사라고 사칭한 것도 있었어요. 그 내용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말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완전히 반성하고 있었는가 하고 물으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준호가 2년을 함께 보낸 사람인데 왜 저만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형사 공탁을 했습니다. 준호와 이다은에게 각각 500만 원씩이었어요.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그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어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제목이 제 이름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다은이 법정에 나온 날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다은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40대 초반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앉는 자세가 굳어 있었어요. 이다은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번호를 몰라서 지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왔어요. 욕설이 섞이면서 무서워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마트에 갈 때도 아이 데리러 갈 때도요.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트에 갈 때도
아이 데리러 갈 때도 이다은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거기에 27번을 얹었습니다. 억울함이 그 기억 앞에서 조용해졌어요.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피고인은 욕설과 변호사 사칭,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들을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안도감보다 무거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실형을 피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았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된 게 아니었어요. 이다은이 마트에서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 판결이 끝난 뒤에도 계속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사람이 보였어요. 이다은도 지금쯤 어딘가를 걷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걸음이기를 바랐어요.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건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짐을 쌌을 때 책상 서랍이 생각보다 비어 있었습니다. 5년 넘게 앉았던 자리였는데 머그컵 하나, 손크림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밀려왔거든요. 법정에서 들었던 말들, 이다은의 얼굴, 메시지 목록. 그래서 일부러 몸을 움직였어요. 아침에 청소를 했고, 장을 보러 갔고,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걸었어요. 그 짧은 걸음이 하루를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죄책감이 있었고, 동시에 억울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끔 올라왔거든요. 저는 두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았어요. 죄책감도 진짜고 억울함도 진짜라고 인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은 자리에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저녁 그 인연을 처음부터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준호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감각을 원했어요. 메시지가 왔을 때의 따뜻함,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하루가 조금 덜 비어 있는 것 같은 기분. 준호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원했던 겁니다. 사람을 원한 게 아니라 감정을 원했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이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감정을 배제하고 살았던 저는 외로움을 없앤 게 아니라 덮어두었던 거예요. 그 위에 준호와의 연락이 쌓이면서 잠시 가려졌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 덮개가 걷히면서 밑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였어요. 분노도, 집착도, 137번의 연락도 전부 그 쏟아짐이었습니다. 이다은에 대한 기억은 가장 오래 남았어요. 마트에 갈 때 뒤를 돌아봤다는 말, 아이 데리러 갈 때도 그랬다는 말. 그 말들을 곱씹을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이다은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받은 건 순전히 저 때문에 생긴 불안이었습니다. 억울함이 그 기억 앞에서 조용해졌어요. 준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크고 진짜여도 그 감정이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요. 저는 그 구분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작은 세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규모가 이전보다 작았고 맞는 일도 단순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복잡하지 않은 것들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충동이 올 때 저는 일단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가? 지금 이 행동이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니면 상대한테 무언가를 강제하려는 건가?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졌어요. 그 잠깐의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혼자 앉을 때, 주말 오후가 길게 느껴질 때, 그 감각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외로우면 외로운 채로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문제로 정의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가진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다은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을 보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진짜였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내려왔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그 꽃잎들이 내려오는 걸 바라봤어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꽃이 예쁘다는 것 말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 생각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침이었습니다.